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을 앞두고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이번 한 주 아무래도 마지막, 올해 또 네. 마지막 주다 보니까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시장을 보면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일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코로나에 대한 확산도 우려스럽고 지표를 보면 물가 지수도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려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견조하게 또 산타랠리며 뭐 네. 내년장 기대가 크다라는 뉴스가 또 짚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네. 흐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외상으로 뭐 저거 하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하고 이제 금융 경제하고 잠깐 동안 다이버전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인플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잡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조달에다가 지금 뭐 다 뿌렸죠. 1년 동안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량까지 다 국가가 해줬고 부도나는 것도 다 틀어 막아주고 그걸 다 윤전기를 돌려서 빚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신생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걔들 머리 위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 빚 몇 천만 원, 네 아버지가 쓴 거 이렇게 하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경제가 붐업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라든가 어떤 정치권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자꾸 외상 가지고 가서 그렇게 술 마실래? 흥청망청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부로 갚을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갚을 거냐. 한꺼번에 갚으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오고 경제 빠그러지는 거고 슬슬 이제 부도 나지 않게끔 살살 캄다운 시켜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화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서 오른쪽 바퀴에다 바람을 탱탱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차가 빤듯이 가야 되는데 자꾸 틀어지니까 실물 경제에다도 바람을 좀 넣어야 되는 건데 이놈을 빼서 이걸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큰 전략, 10년, 13년간 있었던 큰 전략의 상당 부분의 축이 이동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오는 아노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하는 거가 제 결론입니다. GDP가 2.3% 나왔습니다. 예상치 2.1% 대비해서 좀 잘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보드죠. 그 컨피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시간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는 어떤 질문 자체가 미시간하고 달라요. 미시간에서 얘기하는 건 6개월, 1년 안에 뭐 내구재 좀 살 거야, 자동차 좀 바꿀 거야, 소비 어떻게 될 거야를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묻는 인원도 500명에서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표하는 요 재료들은 고용 사정이 어떨 것 같아? 동네에서 사람들 실업 괜찮을 것 같아? 가구 소득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용과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확증인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감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가 뭐냐면 어차피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PPI라든가 생산자 물가가 튀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른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증시에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끌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캄다운을 시키면서 증시가 차분히 올라가지고 수혜주도 바뀌면서 로테이션을 거쳐야 그나마 먹을 게 있지 어떤 부분에서 증시를 확 끌어올린 상황에서 그게 완전히 어떤 뒤집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핵심 논리입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나스닥 관련된 거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여기 어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권역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PCE 지표입니다. CPI하고 PCE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일단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PCE 방식하고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좀 다르고요. 물품 자체가 다릅니다. CPI는 2년 전 물건 갖다 하는데 야들은 분기별로 그냥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생활물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PCE로 많이 잡힌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야들이 이제 주택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항목별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PCE 지표는 부동산 가격, 렌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982년 이후로 최대치로 튀었습니다. 앞으로 캄다운이 될 거냐 아니면 오래 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지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어떤 병목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방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진짜로 괜찮아져야 괜찮아지는 겁니다. 물가라고 하는 거는 실물 지표가 올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돈을 풀고 재고 한 방에 한 큐에 그냥 페드가 뭔가를 움직이는 거하고 이쪽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서 나스닥이 이런 고점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PCE가 82년 이후로 최고치로 높은 수준으로 떠올랐고 2022년에 기준금리를 3회 이상 올릴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보니까 23년 초에 한 번 더 올릴 확률까지 50%를 반영하고 있다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주식 내부자 매도하고 매수 비중입니다. 요 빨간색을 이렇게 빨간색 선을 보시면 요거는 매도자를 매수자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 재무담당이라든가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역사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SCI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이걸 장기로 이익 추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 3년에서 5년이면 장기로 보는 건데 그 추정치가 지금 23%,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3년, 5년 기업 실적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 때 2000년도에도 이렇게 높아졌던 거죠. 이렇게 높아졌다가 요 전 고점이 앞에 보이는 여기 파란색, 녹색으로 치솟았던 부분이 20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 전망치 자체가 팍 튀었을 때 그게 전망치 자체가 구부러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슬슬슬슬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속도로 늘어나느냐에 대한 거를 주식시장은 그걸 딱 보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미국의 EPS 추정치 전망치들을 계속 이제 선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48.8이라고 튀어 있는 오른쪽 맨 위에 회색이죠. 여기 48.8로 튀어 있는 게 21년도 내내 이렇게 추정치가 변화가 됐습니다. 오를만 하겠죠, 주가가 21년도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7.4로 표시된 이 부분은 22년도 추정치입니다. 21년도에 들어서 9%다, 9.5%다, 9.7%다 하다가 지금 7.4%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22년 되면서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 여기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쭉 뭐 채찍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된 부분들을 찾아가서 보시면 주가가 별로 좋지 않고 큰 조정을 맞았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그걸 것 같은데요. 인플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뭐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괜히 섣불리게 움직였다가 낭패를 보는 거 아닌가. 그거에는 일정 심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21년, 20년에 큰 낭패를 봤죠. 그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 유동성이었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관리하는 유동성이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AI로, ETF로, 컴퓨터로 그냥 지수별로 다 사버리는 거죠. 주식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는 갖다 붙이는 논리일 뿐이고 돈의 힘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테슬라가 한 160% 정도 올해 올랐더라고요. 근데 빅테크나 이런 것들 중에서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은 60% 정도 올랐고 최근에 보신다고 하면 나스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큰 주식들 중에서. 그런데 뭐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실제로 실물, 인플레를 반영하는 주식들도 100% 이상 간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편견, 이거는 인종차별보다도 무섭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그대로 가겠지라고 하는 건데
리얼 일들은 이미 갭을 다 이게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느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보시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물려서 본전되기만 기도하는 기도매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와 초점을 기울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려되는 변수들, 뭐 인플레라든지 금리 인상, 기업들의 성장률 둔화라든지 또 매도 압박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이번 주 일정 안에서 배당락일이라든지 폐장일 외에 좀 주목하고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폐장이 되는 것도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다 비워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쏴야 되겠죠. 외국인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중소형주들도 중소형주들이 매물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좀 안 맞는 말인 게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막 이런 현대차 이런 거 샀어요. 맞아요. 그런 거만 잔뜩 사고 이제 그거 손절하고 나니까 밖에 올라가죠. 그 기가 막히게 개인 투자가들이 바닥에 물려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반도체 정말 안 좋다고 외국산 리포트 나오면서 공매도가 확 감아 올리면서 이제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 좀 갖고 가보고 우리나라 뭐 어떤 장기 성장에 대해서 베팅을 한 개미들이 상처를 입은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번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것이 배당락이 끝나고 나면 1차적인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테마를 잡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중국의 어떤 PMI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그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장이죠.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조이지 않겠다. 완화적으로 잘 소프트 랜딩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은 부동산 자빠지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걔들은 그걸 가지고 넘어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뜨릴 것 같으면 헝다 사태 때 이미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이 눌려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연초에는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 지수가 많이 한국 거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총통화 증가율 이거를 크레딧 인플레이션라고도 하고 M3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내는데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는데 요거에 6개월에서 8개월 단위로 반도체 매출이 꺾이고 올라가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 찍었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이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유동성이 완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한국 시장은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락이 출회되고 나면 아마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차익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 많이 줄여놓고 있는 상태에서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배당락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빠지고 나서 매수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큰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IT 기기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장 부품, 자동차죠. 전장 부품하고 반도체 쪽에서 바닥을 찍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IT주들의 투심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또 이제 자동차주들도 반등을 해주고 지금 무엇보다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시장 연초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좋게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압축해서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좀 지켜보고 계세요? 네, 종목이 그동안 이렇게 헛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따라가면 자꾸 계속 매물이 맞고 이렇게 뭐 종목으로 지난 1년 동안 제가 원고를 쓰면서 다 돌아봤는데 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것들도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방송하고 나서 돌아서면 조금 오르다 빠지고 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혹시 제가 방송하고 나서 지껏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잡혀갑니다. 금감원에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냥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장세가 오빠 장세였어요. 오르면 빠지는 빠지고 장.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종목들을 잡아가는 거가 사실은 증권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저도 돈을 벌 때 종목을 많은 걸로 번 게 아니고 뭐 서너 종목, 너댓 종목 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때려박았고 주식을 샀을 때 100%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놓고 20%, 30% 빠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돈 태우고 하면서 물려 있다가 그게 올라가면 한 몫씩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장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눈치 빠른 사람들, 큰 것들, 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것들 그냥 묻어가자 하고 ETF가 사는 거 확 사자라고 하는 건데 ETF도 이전에는 패시브라고 하는 거가 됐지만 요즘은 액티브라고 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가 자꾸 닫히는 거예요. 지수가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종목 장세가 오는데 대신 굉장히 길게 잡고 2, 3년간 싹 긁어 모아서 쭉 올라올 때 확 뽑아먹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섹터는 어떤 걸 볼 거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미국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주식들 상당히 좋다. 시멘트, 콘크리트 그거 운반하는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 업체들 작년 주가 좀 빠지는 듯하다 올리니까 1년에 100%, 120%씩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들, 한국차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거 핵심 주력 계열사겠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2, 3년 있으면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만들어내서 뿜어내는 그 배터리들이 대량으로 재활용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재생과 관련된 업체들은 길게 보시면 되고 상장 기업의 자회사 쪽에서는 어떤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그걸 하고 있고요.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인선 ENT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다 재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면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수 페타시스 잘 올라왔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갈 것 같다. DDR5 서버 디램 관련된 거는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올라가면 당연히 치절 투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지금은 4K 이상의 화질로 TV를 보는 상황에서 통신망 네트워크 투자와 요과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서버 이런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등 떠밀려서 투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 혹은 뭐 이익적으로 올해 이익 추정치가 비트를 했다. 이익 추정치가 100억 나온다고 했는데 120억 나왔다. 내년에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주식이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거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주행 아닙니다. 그냥 주행 보조 장치와 관련된 것들이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카메라만 주고 그거 초점 맞추고 그거 관련돼서 MCU로 갖다 엮어내고 하는 정도지 그거를 완전히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로봇처럼 가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결국에는 테슬라, 애플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카메라라든가 관련된 장비 업체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가 생산 재개가 되면서 수혜를 보는 애들 뭐 LX 세미콘 같은 것들도 주가 좀 빠지고 배당락 때문에 빠지면 한번 사서 쭉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또 세세하게 하나 또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어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